안녕하세요.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는 조용한 생활은 인터뷰룸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텔레라마 코너에 한국 드라마 결산을 청취하신 생활인이라면 오늘의 게스트를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작가의 탄생을 목도하는 일은 언제나 설레는 체험인데요. 여기서 작가란 창작의 고유한 비전을 가진 예술가를 뜻합니다. MBC의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연출자 송연화 감독님이 올해는 그런 기쁨을 저와 드라마 팬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기꺼이 조용한 생활에 초대에 응해주신 송 감독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말씀을 처음부터 해주셔서 약간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저희 초대에 응해주셔서 제가 2배는 더 기쁠 겁니다. 초대 받으신 것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프로파일러 장태수, 한석규 배우의 캐릭터가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는 딸 하빈, 최원빈 배우의 캐릭터의 비밀과 직면을 해나가는 이야기가 중심을 차지하는 드라마였어요. 감독님 연말 피할 수 없는 시상식을 앞두고 계신데 네. 요즘은 주로 어떤 작업이랑 업무로 일과가 가고 있나요? 요새는 그냥 아주 푹 쉬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작품이 끝나면 휴가를 좀 길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좋네요. 네. 그래서 아주 휴가를 왕창 지금 써놓고 음, 준비하는 동안 뭐 영화나 뭐 드라마를 아예 못 봤거든요. 당연히 네.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오래 했던 영화들 보고 있어요. 최근에 보신 거 한두 편 기억나세요? 며칠 전에 조커 폴리아드? 폴리아드 봤는데 네.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네. 좋게 보셨군요. 네, 너무 좋아서 빠져서 봤습니다. 1편보다 좋으셨어요. 좋기는 1편이 더 좋았는데 네. 2편도 저는 못지않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반응을.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 드신다면 조커 말고 또 하나 보신 게 조커. 있을까요? 드라마도 좋고 영화도 좋고. 삼체를 봤어요. 그것도 화제였죠. 네, 삼체는 사실 저희 드라마 같이 해줬던 윤경호 선배님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본인 캐릭터를 얘기하시면서 이런 인물이면 어때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형사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걸 좀 미리 봤으면은 뭔가 더 인물을 잘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예전에 존 르카의 원작의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는 영화를 보고 업무상 20자평을 써야 돼서 네. 두더지, 그 책과 영화에서 배신자를 뜻하는 말인데 이중첩자, 두더지를 찾다 보니 파헤쳐진 것은 마음이라고 20자평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를 보면서 처음 딱 떠오른 구절이 분협한 팅테솔스인가? 그랬어요. 네. 또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미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네. 이친자,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에서도 프로덕션 디자인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점도 연상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첫 회의 첫 장면을 보는데 에어리얼 숏으로 한석규 씨의 차가 산길 같은 데를 혼자 헤드라이트 켜고 가서 불빛으로 가득 찬 현장에 이렇게 합류하는 걸 보면서 이 감독님은 영화를 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네. 3분도 안 보고. 네. 그래서 떠오른 첫 질문은 지금은 TV를 플랫폼으로 작품을 연출하고 계신데 이 작업을 하시기까지 연출자로서 관심의 시작이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였는지 아니면 이미지의 매력을 느끼신 건지 아니면 TV를 정말 좋아하는 소녀였는지 아니면 정말 원래도 영화 팬 뭐 이런 것들 여러 장르 중에 무엇이었어요?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시군요. 네. 이렇게 재밌는 게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최초의 기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영화였던 것 같고.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11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네. 어머니가 사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영화를 어머니랑도 같이 보고 이랬는데 그때 대부를 봤거든요. 원을요? 네, 원이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이제 당시에는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잖아요. 네. 그 영화를 정말 매주 다시 빌려서 다시 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족 이야기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거에 있어서 좀 재밌다면서 봤던 것 같고 그 이미지가 좀 충격적이어서 이런 게 있다니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가 오래 기억에 남으셨어요? 머리나 뭐 네, 그런 이불 속에 들어있던 잘린 말의 머리. 네네네. 좀 문화 충격이었겠네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2편, 3편도 연달아 빌려다 보셨어요? 네. 굉장히 클래식한 인생 첫 영화네요. 대부라니.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진로하고 좀 연관을 시키기 시작하신 건 언제예요? 그 이후에도 사실 영화는 보는 걸 되게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자주 극장 가는 편이셨군요. 네. 네. 그리고 중학교쯤에 들어섰을 때가 막 살인의 추억이랄까 뭐 장화홍련, 뭐 올드보이 같은 해에 다 개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해였어요 그때가. 네. 그렇군요. 좋은 영화들이 막 네, 쏟아져 네. 나왔던 해로 기억해요. 그래서 관심이 쌓여져 가다가 근데 그때까지도 여성 감독이나 여성 연출자를 사실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너무 같거든요. 드물었죠. 네. 그런데 저희 MBC에 계신 이윤정 예. 선배님이 PD님. 이 하시는 걸 보고서 이런 게 직업이 될 수 있구나를 한 고등학교 정도 무렵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전공에도 선택하실 때 영향을 미치셨어요? 전혀 미치지 않았어요. 완전히 딴 거 하셨군요. 정치외교학과. 네. 그러면은 MBC가 첫 번째 직장이신가요? 첫 번째 직장은 아니고요. 원래는 네이버라는 회사에 한 반년 정도 있었어요. 아주 짧게 다니셨네요. 네. 아. 막상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나이쯤에 접어들었을 때 네. 생계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방황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만화 쪽에도 궁금하고 웹툰 시스템에 좀 재미가 확 들렸어서 이런 데도 한번 가볼까 했다가 이 일은 확실히 안 맞는 게 맞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너무나 다행히 방송사에 입사를 하셨네요. 그때 MBC도 파란만장해서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드라마국이든 전체 회사건 상황이 어땠어요? 그냥 제일 컸던 거는 이제 MBC 드라마라는 게 가졌던 상징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드라마 왕국이라고 표현되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죠. 네. 그게 달라졌을 때죠. 그게 많이 좀 사라졌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이제 부동의 1위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때였다. 많은 연출자분들이 좀 나가신 상태였고 선배님들이. 독립하거나 옮긴 분들이 계시고 다른 채널로. 그런 때였군요. 그때는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에 대한 그리움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한테도 그때 당시 네이버는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였으니까 왜 굳이 왔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맞아. 그렇겠다. 그때 막 뜨는 기업이 네이버고 뭐 네이버가 광고 독식한다 이런 때니까 질문할 만하네요. 그래서 좀 침체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공동 연출도 입봉작이라고 하나요? 단독 연출부터 입봉작이라고 하나요? PD님들은? 단독 연출부터 입봉작. 단독 연출로 제가 처음 감독님 작품을 본 게 사실은 멧돼지 사냥이라는 4부작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웨이브 OTT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어떤 시골 마을에서 뭔진 모르겠지만 이웃들이 계속 고생 많이 했지 그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그 고생의 실체는 빨리 밝혀지지가 않는데 고등학생 아들을 둔 부부가 로또에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비밀로 하거나 하지 않고 잔치를 열고 술도 흠뻑 마시고 그러는데 이 마을의 그 당시 이슈는 산에서 먹이가 없는 멧돼지가 내려와서 농사를 망쳐놓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은 엽총 같은 걸 갖고 가서 멧돼지를 사살하고 이런 일들을 마을 남자들이 하는데 그 이튿날 거기 같이 간 이 로또 당첨된 남자가 뭔가가 부스럭거려서 총을 쐈는데 얼핏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것 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 이웃의 친구가 뭐야 무슨 소리였어 하고 쫓아오는 바람에 혹시나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현장 확인을 안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고등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섬뜩하시죠?
예상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고 굉장히 긴 호흡으로 긴장을 끌고 가는 사부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남양 특집이었나요? 추석 특집이었나요? 기획 자체가 사부작은 정말 네. 드물지 않아요? 근데 특이하게 그 해에 단막극 공모 자체를 사부작으로 했어요. 네. 각본 네, 공모를. 네. 사실 2부작 정도는 얘기를 풀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 때문에 사부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이제 단막극이나 이런 식으로 입봉을 하시나요? 2부작, 4부작으로? 예전에는 그게 약간 공식 같은 거였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단막을 하지 않고도 그냥 미니로 입봉을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단막극을 좀 꼭 해보고 싶었어서 운이 좋았죠. 그렇군요. 아까 영화 팬으로 사신 시간은 굉장히 길었다고 하신 셈인데 관객으로서 더 편애하는 장르가 있었나요? 스릴러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느꼈어요. 그 전에는 찍기 전에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작품 좋아하는 데 있어서 뭐 이 장르이기 때문에 이건 꼭 봐. 뭐 이런 거는 가리지 않고 재밌는 걸 좋아하셨군요. 네. 그런데 되짚어 보니까 내가 이런 장르를 좀 많이 봤네. 데이비 핀처를 정말 너무 좋아했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 혹은 이런 식의 분위기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좀 뒤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조디악 이런 거? 네, 뭐 조디악은 뭐 너무 약간 교과서 같이.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 너무. 그래서 멧돼지 사냥 거의 첫 씬에 패러디가 오마주가 있는 것 같은데 이장님이 밭두렁에 굴러떨어지시 맞습니다. 맞구나. 저는 설마 했는데 그렇군요. 근데 찍으면서 내가 이걸 좋아했구나라고 알았던 건 찍으면서 즐거웠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리고 대본을 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대본은 되게 많은 이미지나 이런 게 떠오른다거나 이런 게 이런 얘기를 보면 하고 싶어지는 게 많구나라는 거는 사실 대본을 보면서 아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면 꼭 스릴러가 나의 최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대본을 봐서 그림이 떠오르는 거는 스릴러가 아니어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모든 좋아하는 얘기가 스릴러만인 것 같지도 않고 공통점이 저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얘기에서도 뭐 그런 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건축적으로 치밀하게 구조화돼 있는 잘 짜여진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걸까요? 크리스토퍼 놀란은 좋아하세요? 핀처가 더 좋군요. 그렇죠. 네. 표정 보고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핀처가 더 좋죠. 근데 지금까지는 두 편의 작품이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때 입사하실 때와는 다르게 OTT라는 자체 제작도 하는 플랫폼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작 지원을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상파보다 표현의 수위 같은 것도 훨씬 높을 수 있는 마당이 생겼는데요. 어떠세요? 뭐 OTT였으면 이런 것도 해볼 텐데라든가 그런 아쉬움을 두 작품 하시면서 느껴본 적은 없으세요?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뭐 스릴러에서 잔인한 장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뭐 한계가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 그래도 그걸 찍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더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적나라하고 그래픽한 폭력은 아니기 때문에 감독님한테는 큰 관계가 없다. 네. 일단 찍을 때도 좀 무섭고요. 그런 거는. 저도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그런 걸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행동이 중요한 거면 그거를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드는 게 더 좋은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상상할 때가 더 무섭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욕설을 못 한다거나 뭐 담배를 이렇게 제대로 못 피는 거 정도는 조금 약간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거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표현의 영역 말고 방영 방식이 다르잖아요. OTT하고 공중파는. OTT에서 하면은 언제든 또 볼 수 있잖아요. 거기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니까. 근데 OTT 온리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지상파 시청자들이 본방을 보는 기회는 가질 수 없는 거고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본방을 하시고
또 넷플릭스에서 웨이브에서 볼 수 있고 네. 이랬지만 어떠세요? 이런 방영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방식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은 OTT에 함께 가는 형태는 사실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TV를 보는 분들이 확실히 적어진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네. 그렇게 다른 OTT 플랫폼으로 보시고 그게 이렇게 본방송의 시청 증대랑 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순차 공개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음 게 빨리 궁금하면 본방을 보러 그쵸. 온다는 거죠. 네, 지상파로. 네, 네. 다 찍고서 방영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좀 몇 회부터? 한 궁금했어. 4회 정도 나갈 때까지도 찍고 있었던 것 같아요. 3, 4회? 네. 그래도 아주 막 쫓기지는 않으셨네요. 그 정도면.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멧돼지 사냥도 공모전에서 수상한 각본이고 이번 작품도 또 어떤 행사로 뽑힌 각본이었죠? 사실 같은 해에 당선된 작품들이에요. 두 작품이 모두. 다요? 네. 2021년도였던 것 같은데 부문도 같아요. 근데 원래 사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도 4부작의 대본인 형태로 맞다. 이렇게 신인들이 공모전에서 상을 탄 각본은 그만큼 그 각본 자체 퀄리티로 평가를 받은 셈인데 근데 젊은 감독이 각색할 때 아이디어 내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어땠어요? 두 작가님들 모두 그거에 너무 열려 계셨어요. 네. 대본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었으니까 멧돼지 사냥 같은 경우는 이미 4부작짜리 대본을 4부작으로 방송을 내보낸다가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 주기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제가 그 대본을 봤을 때가 그 작가님이랑 기획 프로듀서님이 이거를 10부작짜리 얘기로 바꾼다 하고서는 한 1년 반 정도 이미 작업을 하신 상태의 제본을 제가 받아본 거였는데 그게 당선작이랑은 완전 다른 얘기였어요. 이미. 당시 대본이 좀 답보 상태에 좀 있어서 오히려 좀 하기가 더 쉬웠죠. 감독님이 기어를 넣고 막 진도를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수정을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얘기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직은 없으니까 갈등하거나 그럴 게 없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메가폰 잡으시고 나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송 감독님이 제시한 각색의 방향성 이런 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는 당시에도 대본이 이제 믿음과 의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 주제로 굴러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얘기의 줄기나 뭐 등장인물들이 막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짝대기를 그어도 의심과 믿음의 오락가락이네요. 거기서 약간 고구마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보통은 지상파 드라마 경우에는 숨 돌리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줄곧 어두운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드라마에 꼭 등장하는 환기하는 씬에 대해서 저게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드신다면? 갑자기 이렇게 숨통 트이는 것 같은 약간의 코믹한 씬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씬들을 보면은 이 씬이 왜 필요하다고 배우나 촬영 감독님한테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본 수정 작업을 할 때 그런 씬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주 좋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분위기에 좀 맞는다면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충분히 계속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작가님 그걸 좀 잘 받아들여 주셔서 항상 우리가 고정된 한국 영화 레시피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였죠. 앞에서는 세 씬의 한 씬꼴로 꼭 웃기고 마지막엔 다 눈물바다. 대체로 뭐 이런 사이다가 있고 중간중간에는 숨쉬기 유머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게 표준화된 레시피였던 것 같아요. 제가 멧돼지 사냥하고 이친자를 보면서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 생각이 났었거든요. 이친자가 부녀 스릴러면 비밀은 없다는 엄마랑 딸 사이에 애증의 멜로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야기 자체는 물론
아이가 실종되고 정치인 아빠와 그 엄마 사이에 그런 미스터리이지만 정념 쪽으로 보면은 엄마와 딸의 지긋지긋한 징한 사랑,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열정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모녀 부녀 사이 이야기로서 두 개가 좀 대비가 됐던 것 같거든요. 연출하시면서 부녀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많이 했죠. 대본 처음 봤을 때부터 한 것 같은데 사춘기 무렵이라고 할까요? 그때 소녀와 40대 무렵 중년 남성은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가깝고도 먼 관계일 것 같은데 묘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정말 그러네요. 10대 여자와 40대 남자는 스펙트럼의 양 끝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각본이랑 캐릭터를 책상에 늘어놓고 배우들을 맞춰 나갈 때 어떤 조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세요? 대본에 표현된 그 캐릭터의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진 배우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가 뭐 외적인 걸 때도 있고 내적인 걸 때도 있나요? 보통은 이미지인 것 같은데 이런 면을 저 배우가 갖고 있나?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그 부분이 보이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역할들마다 그게 겹치지 않게 하려고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 각각의 캐릭터가 안 겹치도록. 네네. 그럼 그 배우가 그와 유사한 역을 과거에 한 적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냥 만났을 때 사담을 좀 많이 나누어서. 그런 편이세요? 네. 그때 좀 그런 면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대홍이 같은 경우는 노재원 배우? 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하는 거 자체가 너무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본인 말투예요, 배우? 네, 맞아요. 진짜요? 네. 저는 엄청나게 캐릭터 빚어냈다라고 생각했는데 배우 본인 말투가 그래요? 재원 배우의 성향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역시 그래서 그렇게 잘하셨구나. 네. 진짜 저런 사람 꼭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재원 배우를 만나서도 실제로 확인하고 싶었던 게 얘가 진짜 이런 애인가가 맞나 했는데 너무 그랬고. 네. 그럼 그 중에서도 한석규 배우하고 그다음에 딸 역할의 최원빈 배우가 스크린 타임도 제일 많은 거 맞죠? 그렇죠. 네. 한석규 배우는 남녀노소 다 아는 분이고 조금 상세하게 어떻게 연락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서 인물을 만들고 그런 과정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약간 나이대만 갖고 후보군을 보셨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한석규 배우다 이런 생각이셨는지? 처음엔 그 부분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불안정한 요소가 많은 배우가 하는 게 좋나? 아니면 오히려 그냥 좀 굉장히 껍데기가 단단해 보이고 완전한 이미지의 배우가 하는 게 좋나? 이 두 개 정도만 고민을 했는데 네. 후자가 맞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 태수는 모나 있고 좀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중들한테 좀 호감인 배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갖고 있는 우호적인 이미지가 네. 이 캐릭터가 쭉 밀고 가야 될 모난 부분 같은 거를 상쇄시켜줄 수 있어야 계속 따라올 것 같다, 시청자들이. 그쵸. 네. 인물에 대한 몰입이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여서 네.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받고 한석규 선배님한테 제안을 드렸는데 네. 답이 굉장히 빨리 왔어요. 제 기억에 3, 4일 만에 왔던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거든요. 네. 연락을 주셔서 대본은 재밌게 봤고 연출자를 혹시 만나볼 수 있겠냐. 그래서 긴장하고 가셨어요? 엄청 긴장하고 갔죠. 이제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여기서 오시면 선배님 30년 만에 돌아오는 거다 하고서는 막 회사 안에서는 막 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좀 긴장하고 뵈러 갔죠. 네. 부담 100배. 네. 사운을 걸고. 네, 정말 사운을 걸고 갔던 것 같아요. 뭘 물어보시던가요? 작품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럼 사담을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던 게 저는 작품할 때 기획 의도를 대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공을 들여서 그걸 쓰기도 했는데 네. 선배님이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기획 의도 저희도 좀 알면 안 될까요? 작가님이 니체의 말을 하나 인용을 했는데 진실의 가장 큰 적은 믿음이다. 뭐 이런 걸로 시작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명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확답은 조금 있다가 온 건가요? 네. 그러셨군요. 한석규 배우가 그렇게 오래 작업하셨는데 여성 연출자랑 처음 하신다 그래서 저도 새삼 놀랐어요. 요즘은 그렇게 막 희귀한 정도는 아닌데 그쵸. 네. 그런 얘기를 감독님한테도 프로덕션 들어가면서 언급을 하셨던가요? 네, 하셨는데 굉장히 기대하셨어요. 그런 기회가 오길 좀 바랬는데 이번 음. 기회에 하게 돼서 뭐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석규 배우가 인터뷰하시면서 우리 감독님이 전쟁물 연출도 잘할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남기셨던데 동의하시나요? 그때 선배님을 뭐 찍는 중간중간에도 뭐 서로 봤던 영화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배님이 그때 여성 연출자들이 더 다양한 장르를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하셨고 아마 뭐 제로 다크 서티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듣고 선배님 지금도 두 작품이 연달아 산속에서 밤에 고생하면서 찍느라 맞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전쟁까지 하라 그러시면 그러게 두 작품 다 밤에 숲에서 헤매 계속. 맞아요. 네. 근데 하면 재밌어 하실 수도 있겠다 싶으신가요? 너무 규모가 막대하긴 하지만. 전쟁도 어느 배경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군대라는 소재는 흥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액션으로서 전쟁 영화가 아니라 네. 조직 그런 류의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발설을 하지 않은 채 밀봉된 의심이 가시화된 의심보다 더 큰 상처와 해악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 얘기가 다는 아니겠지만 의심이라는 것, 그거를 바로 전달하는 것과 묻어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상들을 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멧돼지 사냥도 그렇고 이 맞아. 작품도 그렇고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긴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의심의 씨앗이 약간 심어지는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같은 경우는 지수라는 인물이 태수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마음에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맞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프로파일러인 남편이 딸을 의심하는데 아내가 펄쩍 뛰면서도 물들듯이 영향받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명확하게 인지를 하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번져가는 형태로 존재를 했을 것 같고 근데 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그게 막 폭발하듯이 머릿속을 이렇게 잠식시켜버리잖아요. 그런 힘이 있는 성질의 상태 그런 건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오연수 씨의 지수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와 연관돼서 저는 멧돼지 사냥도 그렇고 이친자도 그렇고 감독님은 긴장이라는 인간의 상태에 굉장히 매료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긴장이라는 상태가 뭐 희노애락 이런 거보다는 상당히 모호하잖아요. 되게 광범위할 수도 있고 감정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컨디션인지 명확히 결론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근데 몇 회에 걸쳐서 이거를 끌고 가는 연출을 어떻게 이렇게 흔쾌히 감당을 하셨을까 궁금하고 긴장된 인간의 상태가 영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매력이 있어요? 그 상태에 접어들면 감각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감각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긴장에서 파생되는 불안, 두려움 이런 거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이 연약해지는 순간이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행동할지도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상태가 돼서 조용하기도 한데 뭔가 폭발성도 갑자기 확 생길 수 있는 상태라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긴장은 보는 사람이 좀 관찰의 상태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살짝 거리도 두면서 그 인물을 지켜보게 되는 힘이 있어서 카메라 뒤에서 찍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란티노가 그런 걸 시퀀스 단위로 잘하잖아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유명한 밑에 유태인들을 숨겨놓고서 나치 게슈타포하고 테이블 사이에 두고 얘기하는 프랑스 농부 시퀀스라든가
그런 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데 그때 말하는 서스펜스는 단위가 짧거든요. 뭐 길어야 15분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친자 경우는 그걸 되게 길게 그쵸. 끌고 가시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 점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서스펜스라는 말로 규정하기에는 긴 호흡 아닌가? 맞아요. 대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자체가 이제 거듭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호흡이 좀씩 길어질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얘기 네. 자체가 네, 그렇게 돼 네.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해프닝으로 이렇게 확 되는 상황 외에도 그냥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 때나 뭐 이런 정작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을 때도요. 네. 그때도 몰려드는 긴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긴장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감각은 엄청 예민해지고 안 들리던 것도 들리고 네. 때론 환각을 네. 보기도 하는데 네. 평소에 나라면 안 할 것 같은 짓을 할 수도 있는 약해진 상태 그게 공존을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